독자 TV. 그러니까 인원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모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많이 모여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원효 문화대학은 원효 스님은 불가의 선지식일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스승이시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큰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이 여기 분황사에 가장 많이 주석하셨고 주석하시는 기간 동안 저술과 사상을 여기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분황사는 원효 스님의 도량이고 또한 한국 불교의 원산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황사에서 원효 문화대학이라 한 것은 불교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문화대학이라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불교인 뿐만 아니라 기독교든 천주교든 기타 모든 종교가 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원효 스님은 그야말로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화쟁이 가장 또 중요한 원효 스님의 사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20세기 이 시기가 그야말로 갈등의 시기 아닙니까? 남북으로 분단되어요. 동서로 갈라져요. 거기에 또 세대 간 갈등까지. 지금은 거의 부모 자식 간에도 상당히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각자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사실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 원효 스님의 그러한 사상과 또 화쟁 이런 논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일깨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내년도 봄, 가을로 이렇게 항상 문화대학을 열어서 물론 먼저 경주 불자와 시민들을 위하는 일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포항, 대구, 울산뿐 아니라 대전, 서울까지도 금요일이면 분황사, 경주에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요일도 금요일을 그렇게 택해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강의 잘 들으시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동신입니다. 제가 전공은 불교 사상사고요. 원효는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입니다. 제 지도교수께서 높은 산을 올라가 봐야 다른 산이 낮은지 높은지 알 수 있다고 초짜한테 원효 연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하고는 한참 후에 했습니다. 선학들이 안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근데 어쨌든 그 연구라고 하는 걸 일단 짓고 나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확실히 한국 불교사에서 다른 스님들은 훨씬 더 그 위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위대한 분인 거죠. 제가 분황사는 일찍부터 인연 맺었습니다. 저기 90년대부터 입적하신 그 성타 스님 그때 원효 연구회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분황사에서 계속 학술회의 하시면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경주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그때 제가 소원을 세운 게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은 경주를 간다. 그렇게 해서
경주 사람은 아닌데 자주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온 거는 제가 하지 때 와가지고 여기 새벽 예보를 하고 숙고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분황사를 마지막으로 보고 왔었고요. 오늘 제가 복장 이런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학과 학생들하고 가을 답사 했는데 그 일정과 요거랑 딱 마주쳐가지고 오늘 일정 마치고 애들은 서울 보내고 저는 여기로 왔습니다. 해인사 보고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오늘 통도사 보고 삼보 사찰 중에 복보 사찰, 불보 사찰, 그래서 승보 사찰이 빠졌네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마 분황사가 승보 사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학술회의 할 때는 거의 사양을 하지 않고 내려오는데요. 학술회의장에 이렇게 시민들이 항상 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이게 경주의 저력이구나. 자부심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가 약간 걱정도 되고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대하시는데 얼마나 부응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는 제가 호칭은 스님이라는 호칭은 강의 내내 하지 않겠습니다. 단어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분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일단 그 당시 불교 경전을 거의 다 공부하신 분이고 책으로 냈습니다. 한국 역사상 저서가 가장 많은 분입니다.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더 위대한 것은 그 본인이 깨친 내용을 일반 중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실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일자 무신 분들, 아주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불교를 전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절감합니다.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학문과 실천을 겸비한 보기 드문 위인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그 크기에 비해서 제가 그분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게 항상 아쉽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동아시아 불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공통점은 첫 번째 중국 문화권입니다.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은 유교 문화가 확산된 지역에 있는 불교를 보통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데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정도. 그 다음에 경전은 인도에서 온 원전이 아니고 다 번역된 경전들입니다. 한역 경전들, 중국어로 번역된 것들입니다. 이게 원효 활동할 당시에 이미 7,000권을 넘어갑니다. 우리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 상당수가 이때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한역 경전의 특징은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불교가 중국식으로 소화됩니다. 중국 오리지널한 불교가 아니고요. 중국화한 불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상은 대승불교입니다. 대승소승은 다 아시는 거니까요. 대승불교, 이타행과 자리행을 겸하는 불교죠. 이 세 가지를 공통점으로 하는 불교를 동아시아 불교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늦어도 원효 당시에는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의 활동 무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효 하면은 즉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효 그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육당 천암선하고 춘원 이광수입니다. 이광수의 소설 원효 대사라고 하는 소설 여기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보다 좀 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요숙 공주와의 그 사랑 그것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쓴 거죠. 요 이광수의 원효 대사를 읽고 저도 처음으로 원효를 접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불교, 화쟁불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착시킨 사람은 육당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비판도 받지만은 어쨌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원효라고 하는 인물을
근대의 위인으로 처음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우리가 이분들한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원효만이 아니고 한국 근대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분들의 독창이 아니고 고려시대 때 이미 근거가 마련됩니다. 요술공주하고의 에피소드는 삼국유사에 적혀 있습니다. 이련의 삼국유사에 나오고요. 통불교를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주목한 분은 고려 최고의 화엄정 승려였던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화정이란 단어를 이때 주목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미 원효는 재발견이 되어서 불교 사상의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근대에 들어와서 육당과 최남선이 근대적인 인물로 한 번 더 각색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원효 이미지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구축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극복하자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왜 스님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느냐 하면은 승려였지만 나중에 환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이 원효의 초상화를 보고 지은 시입니다. 원효는 고려시대 때 국사로 추봉이 되는데 고려시대 때는 국사가 되면은 국가에서 표준 진영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영정을 그려서 사찰에 봉안합니다. 이제 김부식이 절에 갔다가 그 초상화를 보고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원효는 스님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런데 이 고려시대 때 진영은 지금 유감스럽게 남아있지 않고요. 이쪽을 먼저 보시면은 바로 이 보광전 안에 있는 20세기 때 제작된 원효의 영정이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그리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요 일본에 있는 진영 요걸 보고 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3세기 일본 고산사, 즉 교토에 있죠. 고산사에서 일본 승려가 그린 것인데 이게 가장 오래된 진영이고 가장 뛰어난 진영입니다. 일본 국보입니다. 이 전시회 한국에서 여러 번 했는데 이 원본을 한 번도 못 왔습니다. 원본이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꽤 분위기가 좀 느껴지죠. 이광수의 소설입니다. 원효대사. 저기 매일신보 총독부 기관지죠. 이때 이미 친일파로 변절했을 때니까 조선 총독부가 조선 문인 가운데 춘원한테는 연재를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 연재를 하게 되는데 제 1호입니다. 이렇게 사파도 있고 첫 번째인데 여기서 이광수가 왜 원효 대사를 자기가 집필하는지 그 소회를 밝히는 글이 남아 있는데요. 아까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적 위인으로 현창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에 나오는 글들인데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일제치하이기 때문에 무장투쟁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문화운동을 한 겁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역사적 위인들을 소재로 하는 많은 소설을 씁니다. 춘원이. 그 중에 하나가 원효 대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로 삼은 것이 바로 요술공주와의 그 에피소드였고 그것을 자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원효에 대한 이미지는 이 이광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그 출가 수행자로서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환속해서 거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진영이 거사 진영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규보는
아까 김부식보다 한 세대 후대 사람인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스님이죠. 영수자라고 하는 스님이 운영하는 작은 암자에 놀러 갔더니 거기에 처음 보는 그림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소성거사의 상이다. 이 소성거사가 바로 원효가 환속하고 난 이후에 자칭한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은 머리를 길러서 두건을 쓰면은 소성거사고, 머리를 깎고 맨머리면은 원효대사고, 이게 복장 가지고 복식 가지고 구분했다는 겁니다. 설총을 낳은 뒤로 면목이 없으니까 스스로 환속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원효하고 환속한 이후 거사로서의 원효 두 인물이 공존하는 시대가 고려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고사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가 될 텐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원효의 롤 모델이었던 유마거사입니다. 유마경들을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의 모습을 당나라 때 그린 겁니다. 원효 때 고무렵에 아마 그린 그림 같아요. 중국 도낭 막고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유마거사가 병에 걸리니까 석가모니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문병을 가게 했죠. 근데 제자들이 전부 다 사양합니다. 유마거사하고 토론해가지고 다 졌기 때문에 다 기피하는데 문수보살이 가기로 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문수보살이 가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뒤 다 따라온 겁니다. 세기의 대결이거든요. 속인을 대표하는 유마하고 출가자를 대표하는 문수의 만남.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할지 너무 기초가 주목돼가지고 다 따라왔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도나에 가면 요 맞은편에 문수거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마가 했던 유명한 말이 불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번뇌와 열반, 중생과 보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 그것이 사실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유명한 불의사상을 설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채록한 것이 유마경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대승불교, 특히 선종 쪽에서 중요시하는 경전입니다. 이 유마거사가 원효 평생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남아있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책을 쓰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한번 표지를 디자인한 적이 있습니다.